KB국민은행에서 매년 부자 보고서를 냅니다. 아마 저 뉴스 같은 거 하셨을 거예요. KB국민은행에서 거의 뭐 제 기억에 한 20년 가량 된 것 같은데 부자 보고서를 내요. 관심 없어서 몰랐어요. 뭘 모르셨구나. 네. 보통 뭐 금융자산 30억 이상, 요새는 뭐 한 10억 이상도 다 부자에 포함돼서 그 정도도 다 보고서를 냅니다. 설문조사를.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나라 전체 가계 자산의 가계는 80%가 부동산이에요. 네. KB국민은행의 부자들은 있잖아요. 금융자산이 10억, 30억 정도 되시는 분들은 30억 이상 되시는 분들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50% 조금 넘는 게 부동산이에요. 포트폴리오가 훨씬 잘 돼 있어요. 훨씬 잘 돼 있어요. 우리는 집 한 채만 있는 거예요. 네. 유주택자도 집 한 채만 있는 거고, 무주택자는 집이 없어서 열받아가지고 집 가격이 올라가서 괴로워하는 거죠. 네. 그런데 언론은 집 한 채 있는 사람과 무주택자의 싸움을 붙이는 거죠. 네. 유주택자들, 집 한 채 있는 사람들, 당신들 세금 너무 많이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싸움을 붙이는 거고, 무주택자들은 정부 때문에 너무 집값이 올라간 거 아니야? 나는 아예 못 살 것 같아.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책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원천적인 책임은 정부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정부 비판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여러 가지가 그 맥락이 큰 맥락, 그 구조를 보지 않고 정부 비난만 하다가 여러분의 자산은 언제 지킬 거냐? 그걸 좀 여쭤보려고요. 예. 그러니까 뭐 부자들은 알아서 살라고 하고요. 예. 이제 집 한 채가 전부이거나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집도 없어서 지금 보니까 우리나라 그 주택 보유율이 55%가 책에서 보니까 그렇죠. 예, 그거밖에 네. 안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었어요, 저는. 근데 그것도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통계인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선진국은 그러면 100%일 것 같잖아요. 예. 60% 중반이 가장 높은 나라예요. 싱가포르 제외하고. 예. 예. 싱가포르는 임대주택에 임대니까, 예. 110%. 예. 이 책에서 그래서 주장하는 거는 그런 겁니다. 역사의 경로 의존성이거든요. 싱가포르는 65년에 싱가포르 정부가 독립하자마자 토지를 66년도에 토지를 다 수용해 버렸어요. 네, 국가가. 국가가. 우리가 사실은 1948년에 그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네. 우리 한국사를 잘 아시는 분들은 네, 맞습니다. 아실 거예요. 그 농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네. 그 과거에 이제 조선왕조 시대에는 왕의 것이었잖아요. 모든 토지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국가 건가? 근데 그 방식을 따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진짜 그때 그랬으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달라졌을까. 근데 이제 경로 의존성이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는 66년도에 그렇게 해서 모든 주택을 임대주택화 한 다음에 차츰 부자들이 나는 그래도 고급 맨션에서 살고 싶어. 그런 사람들을 조금씩 생산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80대 20이라면서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권위주의 싱가포르이 사실 언론 자유주의 수가 65위, 70위 이런 나라거든요. 그 신문사도 다 국영이에요. 싱가포르에 있었던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 타임즈라고 우리로 치면 이제 조선일보처럼 가장 발행 부수가 높은 회사의 기자랑 저랑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미주리에서 정부욕 엄청나게 해요. 예. 그 굉장히 이제 권위주의 정부고 언론 자유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여간 그런 상황에서 토지에 대한 자유도 네.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거가 해피하게 그냥 살아요. 그냥 해피하게 그냥 사는데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는 아니었고 그렇죠. 이제 사유재산권이 특히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은 굉장히 이제 집착이 돼 있는 거죠. 욕망이 이글이글하죠. 예. 네.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는 없어요. 제 책에서도 인정해요. 네. 그래서 뭐 어떡하냐? 지금 와서 어떻게 바꾸지? 네. 임대주택을 어떻게 해? 임대주택 그래 뭐 몇만 원? 전국에 1,700만 원이에요. 1,700만 원인데
자, 서울에 3억짜리 임대주택을 만들 수도 없지만 불가능한 이야기는 빼고 정말 5억짜리 반값 임대 아파트를 만들어서 당신 여기에 평생 살아. 대신에 토지는 국가의 소유야. 네. 뭐 이런 식의 방식이 이제 경실련의 방식인데 네. 그거를 5억짜리를 10,000호 만들면 5조입니다. 네. 그럼 10,000호 만들어봤자 우리 이 전체 서울의 아파트 시장에 어떤 영향을 그게 미치겠어요? 가격적으로. 그거 만들려면 한 10년 걸려요. 제가 보기에. 싸움 납니다. 싸움 나. 분명히 정치적으로 싸움 나고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장기적인 대안은 있을 수 있지만 장기라는 거는 수십 년의 장기. 단기적 방법이 뭐가 있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방법이 제가 제시한 방법은 매물을 내놓게 기존 주택의 매물을 내놓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현재 가격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은 제가 와치한 바로는 1주택자도 다주택자도 사실은 가격은 많이 오른 거는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아주 묘한 인구 구성이 60대 이상이 40% 정도가 아직도 이자만 갖고 계십니다. 주택담보대출에. 그러면 1가구 1주택이든 다주택자든 정부가 이렇게 대출 규제, 세제 규제 다 했어요. 그래서 입구를 굉장히 좁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분통 터트리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네. 그것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 입구를 좁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퇴로는 다주택자들에게만 퇴로를 열어준 거죠. 다주택자들에게만. 다주택자들 당신들이 내놓으면 이게 숨통이 트일 거야. 그건 아마 정부가 사려 깊다면 두 가지 걱정을 했을 거예요. 너무 매물이 많이 나오면 폭락할 수 있어. 다주택자들의 매물만으로 충분할 수 있어. 뭐 이런 상황. 근데 그걸 2번을 출하를 한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네. 제 책에 나왔다시피 2번 출하했어요. 정책을. 근데 안 먹혔잖아요. 그래서 제가 1년여 전부터 이 상황이 더 심해지기 전에 양도세는 한시적으로 완화시켜라라고 경제쇼에서 한 오프닝으로 한 3-4번 이야기했어요. 최근에도 주장을 했는데 1년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출구를 1가구 1주택까지 다 열어줘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시키면 주택 매물이 많아지고 매물이 많아지면 그만큼 수요,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15억 이상은 대출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서울에서. 수요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LTV, DTI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세제 규제도 심하고 취득세도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뭐 8%씩 지금 내야 돼요. 그럼 10억이면 8천만 원이잖아요. 네네. 엄청나게 내야 됩니다. 그러면 살 사람들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얼마나 있을까? 부자들은 늘 자기 자본 대비 플러스 레버리지 부채를 얼마나 땡겨서 얼마나 수익을 낼까 그 자기 자본 수익률로 계산을 하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이 안 나오는 덜 나오는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이 폭락할 거라고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에요. 1, 2년 더 안타깝지만 무주택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지금의 돈의 유동성을 보면 1, 2년은 더 올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정부는 그걸 이제 인정해야 돼요. 제발. 인정해야 되고 매물이 더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아까 60대 언급했지만 팔고 교외로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 그러면 그걸 나중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가격이 그 사람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가격이 맞는지 부자들의 관점으로 계산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부채를 내가 얼마를 당겨서 이렇게 내 자본이 얼마 들어갔어요? 가령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내가 5억을 빚을 졌어. 5억을 빚을 지고
5억으로 내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10억이 뭐 20억이 되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5억만 투자해서 이자는 지금 초저금리 상황이니까 거의 별로 안 내니까요. 5억 투자해서 10억이 됐으면 지금 20억이 됐으면 5억으로 10억을 번 거잖아요. 그렇죠. 10억으로 10억을 번 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2배, 4배를 번 거죠. 4배.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을 하다 보면 세금, 대출이자 그다음에 자기 자본 수익률을 아주 엄격하게 계산을 하게 될 것이고 기회비용까지 계산을 하게 될 겁니다. 기회비용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또 다른 숫자 하나는 1가구 1주택을 지향하는 우리 같은 서민 입장에서 봤을 땐 집을 사고 사는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파는 시점이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보통 한국의 가구는 10.7년을 보유를 합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서 바로 어떻게 집을 사지는 못하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35세 정도 돼서 결혼을 한다고 치면 그때 어떻게 전세로 살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한 5년 후에 하든지 하면 그게 또 10년이 지나가잖아요. 네네. 그렇게 생각하면 전 인생 주기에 2번 내지 3번 정도 집을 사고 팝니다. 은퇴할 때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지금 사시는 분들은 10.7년 후에 집을 팔 때 우리나라의 인구구죠. 그때 금리 생각을 안 하실 수가 없죠. 인구는 계속 감소돼 가고 있고. 그거는 뭐 자명하죠. 예, 예. 그거는 자명하죠. 미국이 그럼 왜 살아났냐? 미국이 왜 저렇게 번영하냐? 금리, 달러 패권뿐만이 아니고요. 혁신 기업, 구글, 뭐 페이스북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미국이 유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그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을 뿐만 아니고 특히 그 서민들은 그 상황에서 자꾸 이제 그 정보의 습득도 채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IMF 환란위기 때 우리가 너희들 망했어라고 통보받은 건 한국의 언론에게 통보받은 건 아니거든요. 네네. 미국 사람들이 망했다고 하니까 망한 거예요. 지금 한국의 기업들에 관한 신용평가, 물론 한국의 신용평가 기관들도 있고 증권사 다 있지만, 미국이 다 쥐고 있죠. 네네. 글로벌 컴퍼니들이 평가도 다 합니다. 기업들의 평가, 국가의 평가도 다 하죠. 근데 기업들과 국가들의 평가를 다 하는데 그들 내부에서 월스트리트 그 안에서는 재무부 장관이 월가의 회장이었기도 하고 대개는 유태인 출신들이고 심지어는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완전 이너서클이. 미국은 그런 사회예요. 예. 그냥 우리보다 더 심해요. 완전히 계급 사회예요. 근데 그래서 전화를 해요. 자연스럽게. 야, 위험해.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언제 전달이 될까요? 이미 다 끝난 후에.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할 수 없을 때 전달이 돼요.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삼성 같은 회사들은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 텐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부터 이후에는 특히 더욱 워싱턴 DC에 상무급 인사를 아예 박아놔요. 상주시키면서. 예. 계속 모니터링 합니다. 정책 모니터, 법안 모니터, 공청회 모니터, 애들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 가령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지금 보는 유료 파이낸셜 타임즈든 월스트리트 저널이든 KBS 덕분에 보고 있지만 한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구독료. 예, 구독료만. 그러면 한국의 증권사나 신용평가사들이 미국이나 뭐 유럽의 굵직한 평가사들로부터 받아보는 보고서 싼 게 1,000만 원, 2천만 원짜리들이에요. 예. 연 구독한 싼 게. 그리고 뭐, 우리 이번에 스페셜하게 중국 경제만 아주 딥하게 들어가 봤어. 근데 누가 썼어? 할래? 뭐, 몇만 불짜리들도 있어요. 하나가. 몇 천만 원. 예. 네. 뭐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제가 아둥바둥 하면서 이걸 꼭 월스트리트저널에 제가 영어를 잘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걸 꼭 보고 계속 세계 경제를 와치하면서 최경영의 경제쇼를 듣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이 상황을 인지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고 가령 그래서 우리 경제정책의 그런 한계를 충분히 인지를 하신다면 정부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그게 있겠죠. 근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때는 정부 정책 때문에 떨어지는 거는 분명히 또 아닐 겁니다. 가장 주요한 요인은 여전히 금리일 겁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들 때문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문제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먼저 좀 알고 대처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투자법은 주식 유동성을 그래서 강조하는 건 부동산은 떨어질 때 여기 거래량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거래량이 급감하거든요. 그래서 2010년부터 놀랍게도 잘 기억은 우리는 못하지만 10년부터 한 14년까지 계속 떨어지기만 했어요. 강남의 아파트도. 제가 그때 공시가 자료를 보면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뭐 대형 평형인데 공시가가 3억씩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는 시가는 한 10억 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네. 7, 8억 떨어졌다는 이야기지. 그게 박근혜 정부 때 그렇죠? 10년, 11년, 12년, 13년 계속 떨어집니다. 그때 깡통 연쇄 이야기 나오고 난리가 났었죠. 이명박근혜 그 물리던 시절부터 그렇죠. 시작해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온 이후. 그렇죠. 근데 그때 한국의 서울의 공급은 늘 부족해요. 그렇죠. 예. 뭐 55%의 자가 보유율 조금씩 높아졌지만 그때는 뭐 50 한 2, 3%였겠죠. 다주택자가 있잖아요. 지난해에도 60 한 8% 거래된 아파트, 서울에 거래된 아파트의 68%를 다주택자가 샀어요.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샀죠. 네. 근데 그 사람들의 물량을 토해내는데 100%까지 가지를 않아요. 싱가포르처럼 되려면 100년이 걸릴 줄 몰라요. 그건 역사적 패러다임이 그 경로우전성 때문에 절대 그렇게 바뀌기는 힘들어요. 우리는 철저히 미국식의 자본주의, 특히 부동산은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경로 이전성이라는 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그렇죠. 계속 그렇게 가는 경향.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20, 30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죠? 자기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선? 네. 돈이 유동화되어 있는데 왜 자산은 유동화 안 시킵니까? 본인들의 자산은? 그래서 이제 주식을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식은 주식화라는 그 말처럼 치고 빠지기가 쉽고 적립식으로 하면 거의 손해를 보지가 않고 왜냐하면 그 평균 그 잔고가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꾸준히 유지가 되죠.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뭐 100만 원씩 또 50만 원씩 산다면 그거는 뭐 그 거의 입증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수익률에 있어서는. 그럼 뭐 굉장히 안심하고 투자하셔도 되는 것이고 특히
젊으신 분들은 영끌에서 부동산 하지 마시고 네. 영끌에서 주식을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현금화가 낫고, 왜냐하면 우리가 MBA에서 배우는 게 보통 이런 겁니다. 100 빼기 자기 나이 이코르 주식. 아, 주식 보유율 퍼센트를 예. 아. 30세면 70%를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 직업이 든든하다면 그 안에 주식시장은 언제든지 반등을 한다는 말이죠. 장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좀 떨어지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계속 적립식으로 매입을 해나가면 된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슬픈 현실이지만 임금은 정체되고 사람들은 설국열차에 있는 작은 아이처럼 그 엔진룸에서 그냥 계속 일을 하고, 그 작은 아이가 너무 커버리면 다시 또 다른 아이로 대체하고, 그게 개발도상국의 운명이에요. 공업국, 제조국의 운명이죠. 그게. 너무 슬펐어요. 그거 예. 읽을 때.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국가 간 격차, 기업 간 격차, 그 다음에 부의 격차, 우리들끼리의 격차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세상이 하루아침에 바뀌냐?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나마 해야 될 거는, 미국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해야 될 거는 투자인데, 투자를 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 현명하게 하는 것들은 자신의 나이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아까 그 부자들처럼 50%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100 빼기 70이면 30이 되는 거예요. 끔찍하죠. 네. 근데 60대 이상이 40%가 이자만 갖고 있어요. 30대가 연끌을 했다는 건 있잖아요. 이제 남은 세대는 20대밖에 없다는 거예요. 20대 이하밖에. 근데 58년부터 71년까지는 100만 명을 낳았던 세대입니다, 우리가. 한 해. 예. 그 다음부터 툭 떨어져서 지금 30만 명이에요. 네. 그러면 20대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강방천 네네. 에셋 플러스 회장, 예. 자산운용 회장이 최경영 경제쇼 나와서 하신 말인데, 20대는 최초로 부모로부터 유자산가의 부모라면 집을 2채씩 물려받는 최초의 세대가 되는 거죠. 처갓집 거, 본가. 본가 거. 예.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때는? 그 이하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요? 네. 무자산가는요? 무자산가는 원래 못 샀잖아요. 아, 진짜 너무 슬퍼. 예. 그거예요. 지금 보세요. 소득을 늘리지 않고, 그 없는 사람들의 소득을 늘리지 않고 이 설국열차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금리는 계속 낮아질 거야. 계속 갈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제 장 끝나면서 차마 폭락한다는 이야기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10년 후,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전망은 안 하기로 했으니까. 1, 2년 정도, 2, 3년 정도는 해피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해피한, 행복한 기간에 제발 빚을 최소화하시라.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시라. 그리고 내 집에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데 나 상관없어. 진짜로 그런 생각이시면 그러면 오케이요. 아무 상관없어요. 예. 나 무슨 상관이야? 세금 덜 내서 좋지 뭐. 집값 떨어지면. 그 생각이시면 그런 분이 몇이나 되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런 분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러니까 예. 뭐 집이라는 것의 특성상 예. 10년 후를 내다 보셔야 그렇죠. 하고 20년 후, 30년 후를 내다 보셔야 하고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지켜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판단하고 결정하시고 예. 대신 지금 할 수 있는 건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 그렇죠. 어떤 미래가 다가오든 나는 살아야 하니까 그럼요. 그것밖에 없다. 예. 예. 그리고 정책이나 뭐 이런 거는 정부 비판이나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정부 비판을 하면서도 저 위에 성층권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가령 비유를 하자면 지금 현재 초저금리 상황이어서 모두가 해피하잖아요. 저 위에서 고기압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쨍쨍 찌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주택자랄지 뭐 이런 사람들이 바라는 거는 이 서울 수도권 여기만 정부는 특히 그렇게 바랄 거예요. 비가 내리는데 비가 5mm씩만 내려. 폭우가 내리면 안 돼. 말이 됩니까? 그 상황이 20년 정도 지속돼서 소득이 이걸 따라가 줬으면 좋겠어. 이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저 성층권에서 구름 만드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그러든지. 상관없죠 뭐. 네. 우리는 이제 비가 내려야 되겠어. 그러니까 빨리 우리는 우산을 어떻게든 예. 내 몸 하나 우리 식구들 하나 버틸 수 있는 우산을 그렇죠. 좀 탄탄하고 작더라도 예. 탄탄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